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코앞에 둔 정승은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박복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써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사실 박복하다는 게 좋은 말도 아니고 다소 느낌이 센 표현이잖아요. 복이 없다거나 팔자가 사납다거나 하는 말들은 당연히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일 수 없고 누군가를 향해 뱉는 것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말이겠죠. 저는 살면서 그 박복하다, 팔자가 사납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복이 없는 건가 싶어서 그 말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아픈 말이었어요. 저를 안쓰러워하거나 위로하려고 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박복하고 팔자가 센 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조실부모, 사람들이 박복하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가장 흔한 조건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버지는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아버지셨죠. 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모가 저를 걷어주셔서 이모네 집에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살 수 있었어요. 눈칫밥을 좀 먹긴 했지만 그땐 그래도 갈 곳 없는 저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모네 집에서 나왔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면서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전 참 씩씩하게 살았어요. 저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했고 감사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긴 해도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죠.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도 저처럼 결혼을 일찍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에 바로 결혼을 했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렇게 끝났다면 박복한 저의 이야기도 그래서 공주님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이었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그때는 엄마와의 좋았던 기억을 추억하기도 하면서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로웠던 제게 나타난 저의 새로운 가족, 영원히 제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전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깊은 우울감, 무기력함, 허무함 등으로 회복하기 힘든 수렁에 빠졌었어요. 조실부모한 박복한 년이라고 사람들이 말릴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먼저 죽는다고 드러누워서라도 내 아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기어이 저 재수없는 년이 내 아들 잡아먹는 꼴을 보고야만 해. 너 이년, 이 박복한 년, 그 사나운 팔자를 갖고 어디 내 집에 들어와서 멀쩡한 서방 잡아먹고 뭘 잘했다고 하루 종일 누워뒹구니. 나더러 네 아들 데려가 키우라고 그러니? 아, 나는 싫다. 내 아들 하나도 안 닮고 재수없는 니년 얼굴 빼다 박은 손자 나는 싫어. 내 손자 같지도 않아. 부탁 좀 하자. 나 너희 모자 그 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 살아.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 말고 멀리 가서 살라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나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효자였던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자주 오가며 나름대로 효부 소리도 듣고 잘 살았었는데 말이에요. 참 사람 변하는 건 너무 순식간이라 무섭더군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살던 신혼집과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시어머니로부터 지켜낸 덕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정신적으로 저는 갈수록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제게 박복한 년이라고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항상 귓전에 맴돌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영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엄마였잖아요. 힘들어도 어린 아들을 위해 힘을 내어 살아야 했어요. 엄마, 나랑 놀자. 윤우랑 놀아. 레슬링 가르쳐줘. 아빠는 레슬링 잘해. 엄마도 아빠처럼 해줘. 엄마, 그만 자고 일어나서 윤우랑 놀아줘. 엄마. 죽은 남편은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정말 잘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몸으로 부대끼며 놀아주는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게도 아이와 살을 부대끼며 놀아주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들도 항상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또 한창 그럴 나이이기도 했죠. 윤우야, 우리 공원에 갈까? 공 가지고 공원 가서 놀자. 공원에 가면 윤우가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많이 있잖아. 좋지? 우리 공원에 가서 놀다 오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가 아들과 놀아주며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주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아빠를 잃은 아이의 상실감을 메워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틈만 나면 집에서 가까운 수변공원에 나가는 거였답니다. 제가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넓은 공원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공원에 가면 강아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 오늘도 공원에 가면 커다란 강아지들 만나고 오는 거야? 윤우는 커다란 강아지가 좋아. 엄마, 강아지 만나러 가자. 공원 강아지 만나러 가요. 아들은 특히 덩치가 큰 대형견을 좋아했는데 틈만 나면 공원에 나가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들도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펩시라는 이름을 가진 블루 스탠다드 푸들이었답니다. 호기심 많고 똑똑한 푸들이 제 아들 윤우와 궁합이 잘 맞는 견종이었던가 봐요. 펩시와 윤우는 금방 친해져서 윤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펩시를 보러 공원에 가자고 할 정도였죠. 엄마, 펩시 보러 가자. 펩시도 지금쯤 나올 것 같아. 나도 나갈래. 펩시 보러 가자. 윤우야, 아유, 지금 깜깜한 밤인데 펩시랑 깜깜한 밤에 만난 적이 있었나? 엄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오늘 낮에도 펩시랑 놀았으니까 다음날 또 만나서 놀면 되잖아. 윤우 금방 잘 시간인걸. 아니야, 접대도 깜깜한 밤에 만났어. 펩시 아빠 아저씨가 깜깜한 밤에 윤우 목마 태워서 별 보여줬었단 말이야. 깜깜한 밤에도 펩시랑 아저씨랑 공원에 나와. 윤우도 나갈래. 윤우가 펩시 아빠 아저씨라고 부르는 펩시의 주인은 성격 좋게 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제 아들은 펩시 못지않게 그 남자가 다정하게 놀아주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윤우가 펩시 나올 시간이라고 어찌나 보채는지. 그런데 정말 나와 계셨네요. 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내일 다시 가자고 해도 펩시 보러 갈 거라고 막무가내더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윤우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펩시도 저보다 윤우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펩시랑 저랑 윤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니까요. 윤우랑 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 같은 걸 했던 건 아닌데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공원에만 오면 윤우 찾느라고 저도 펩시도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유쾌하게 웃는 펩시 아빠의 웃음소리처럼 그렇게 저와 윤우, 펩시와 펩시 아빠는 아주 기분 좋게 가까워졌답니다. 공원에 나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해서 만나는 사이가 됐고 이어 공원이 아닌 곳에서 밥을 먹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두 번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남편은 강아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애견 훈련소 같은 데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견 훈련사가 되기 위한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 그렇게 시작했어. 그냥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그게 이유였어.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진 않았어? 학교도 좋은 학교 다녔던데 나도 아까운 걸 부모님은 오죽하셨으려고. 그치? 반대하셨었지. 반대 많이 하셨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안 다니겠다는데. 다 큰아들을 억지로 꽁꽁 붙들어매서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돈 많은 부모도 아니셨거든. 해준 게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잘 못하셨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멀쩡한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비혼주의자로 살겠다는데도 별 말씀 안 하고 봐주고 계셨던 거구나. 봐주고 계셨다기보다는 어쩌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랬던 아들이 이제라도 마음 바꿔먹고 결혼이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반대 안 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윤우 이렇게 예쁘고 착하잖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예뻐하실 거야.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 연애도 결혼도 있고 오로지 강아지 생각만 하면서 산 지 오래된 비혼주의자였어요. 남편 말처럼 그랬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시부모님께 그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긴 했죠. 그렇긴 해도 막상 총각인 자기 아들이 애딸린 싱글맘, 그것도 남편과 사별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게 그리 반길 일이었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거든요. 남편은 이 여자가 아니면 자기는 평생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할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시부모는 남편이 대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나 비혼주의자로 산다고 했을 때처럼 딱히 해준 게 없으니 아무리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 고집을 꺾을 명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2번째 결혼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 아들 윤우를 정말 많이 예뻐했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도 좋아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결혼한 이후로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다니까요. 어쩔 때 보면 당신은 내가 아니라 윤우가 좋아서 나랑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윤우가 그렇게 예뻐? 나 질투할까? 응? 들켜버린 건가?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대나무 숲에 묻으려고 했는데 딱 걸려버렸네. 어떡하나, 윤우야, 아빠 큰일 났어.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엄마가 아빠 잡으러 올지도 몰라. 도망가자. 안 돼. 아빠는 윤우 거야. 엄마도 아빠 뺏어가면 안 돼. 아빠는 윤우가 지켜줘야지. 아들은 윤우 거, 윤우는 아빠 거. 아이고 서러워라. 엄마 혼자 외톨이네? 엄마는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서러워 죽겠네. 저보다 아들이 좋아서 저랑 결혼한 게 아니냐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저를 따돌리고 죽이 척척 맞아서 좋아 죽는 둘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펩시까지 저희 4식구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죠. 게다가 저와 결혼한 후 남편의 일까지 너무 잘 풀려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제가 얼마나 박복하고 팔자가 센 여자인지 깜빡 잊어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너무 잘 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집들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강아지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애견 훈련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갖고 강아지를 위한 가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였죠. 여보, 오늘 드디어 단체 주문이라는 걸 받았지 뭐야? 애견 유치원인데 내가 만든 가구를 맞춰 놓고 싶대. 대박이지? 주문이 들어온 걸 보는데 심장이 막 쿵쿵거리더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싶고 막 그렇더라고. 당신 첫 주문 받았을 때도 똑같이 말했던 거 알아? 45,000원짜리 강아지 소파 하나 그 첫 주문 받았을 때도 지금처럼 심장이 막 쿵쿵거린다면서 좋아했었어. 그 마음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초심으로 힘내. 당신이 만드는 가구들 진짜 실용적이고 좋은 가구들 많으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야. 응원할게. 축하해.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였어요. 남편의 첫 가구는 펩시를 위한 거였죠. 그러다가 남편을 찾아주는 고객들을 상대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하나씩 주문 제작 판매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게 됐고 드디어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답니다. 애견 유치원을 시작으로 애견 호텔, 애견 카페 같은 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애견 동호회 같은 곳에서 공동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니 개인 고객들의 주문도 대폭 상승하게 되고 해외 구매 고객까지 늘어나면서 초대박을 치게 된 거였답니다. 그러면서 애견 호텔도 운영하기 시작했고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었으니 연매출만 몇백억을 찍고 있었던 거죠. 여보, 난 요즘 정말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고 그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이제는 박복하고 불행했던 내 인생, 부모 다 잡아먹고 남편까지 잡아먹은 재수없고 깨림칙한 년이라는 꼬리표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난 이제 남편 복 타고 난 부러운 여자 소리를 듣는다니까. 또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걸핏하면 년이야. 그놈의 복이 없으면 없다고 박복한 년, 넘치면 넘친다고 복 많은 여자라고 한다는 게 난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좋다니까, 당신이 행복하다니까 된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마누라 복 타고난 놈 아닌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다 잘 풀렸으니까 말이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인 건지 저의 두 번째 남편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은 저를 위해 있는 말인 걸까요? 두 번째 남편을 떠나보내는 제 심정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어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넋이 나간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는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엎드리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자기야, 민수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자기가 거기 그러고 있어? 이번 주말에 민수 데리고 수영장 가기로 했잖아. 여보, 겨울엔 스키도 가르쳐준다고 했으면서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여보, 민수 아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겠어. 민수랑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 민수 데리고 그냥 칵 저 세상 가버릴까? 여보. 그 여자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남편 회사 사람들이나 문상 오신 손님들 전부 다, 아니 그 장례식장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대놓고 큰 소리로 울부짖더라고요.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게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뛰쳐나오더니 그 여자의 말을 받아쳐 2차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줄 이어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애가 내 친손자라는 거 아니냐? 어디 보자. 내 친손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보자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닮았냐? 길에서 봐도 알아보겠어. 판박이다, 판박이. 지금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살아생전 내 친손주 한번 못 안아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머니 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딨니. 내 아들 그렇게 데려간 게 미안해서 천지신명이 이렇게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이고 얘야 아가 고맙다. 장하다. 네가 내 손자를 낳아줬어. 상황을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치면서 사람을 이목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고 이러세요? 그리고 저기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쪽도 손님들도 다 계시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세요. 장례 다 치르고 연락을 할 테니까 정식으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해요. 가기는 어딜까? 그게 무슨 소리야?
못 보낸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상주가 가기나 어딜 간단 말이야. 너 지금 내 아들 핏줄을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못 가. 내 손자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제 아들 윤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윤우도 이제 눈치가 빨라요. 그런 윤우 보란 듯이 일부러 더 그러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아직 그의 아들이 맞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시죠? 어머니 이러시는 거 그에게 좋을 게 하나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 욕되게 하고 싶으신지 정말 모르겠네요. 예, 나야말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척 보면 모르겠니? 이건 뭐 더 알아보고 할 것도 없어. 친자검사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얼굴을 한번 보라고. 너도 눈이 있으니 알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어디다 내놔도 내 손자야. 내 손자가 확실해. 아이고 내 새끼 이리 와. 할미한테 와봐. 아이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거나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게 우선이니 저는 어떻게든 일이 커지는 걸 막아야 했어요. 이것 보세요. 그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빈소에 난입하는 걸 제가 이대로 두고 볼 것 같아요? 경찰까지 불러야겠어요. 경찰 손에 끌려 나가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아이까지 데려와서 그 꼴을 보이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돌아가요.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할게요. 아이고 남의 새끼 달고 들어온 주제에 그래도 본처라고 행세하는 거냐? 아이고 독한 년. 아가 그래 여기는 장소가 좀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알겠지? 네 형님이 지금 놀라서 그렇지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리고 내가 시어미인데 내가 내 핏줄을 그냥 그렇게 두겠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고 있어. 네 어머니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형님 전 형님만 믿고 가요. 장례식 끝나면 꼭 바로 연락 주셔야 해요. 형님이라뇨. 지금 누구더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쪽 형님이에요? 예, 그럼 제가 너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니?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이구나. 속에서 천불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일단 그 여자와 아이를 장례식장에서 내보내야 했고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을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 손자, 내 진짜 손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핏줄 운운하면서 장례식 내내 제 비위를 건들더라고요. 그렇게 혼란하고 심란한 가운데 남편을 보내고 저는 약속대로 그 여자에게 연락해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연락을 빨리 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 그이가 갖다 주는 생활비로 살았는데 그이가 없으면 저희 모자는 당장 밥을 못 먹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그이가 하던 것처럼 형님이 저희 생활비를 꼬박꼬박 갖다 주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형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형님 무섭거든요. 그이처럼 순한 사람이 어떻게 형님처럼 사나운 여자랑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 그날 장례식장에서 형님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는 할 거 없고 그 형님 소리, 그 소리 좀 그만하시죠. 저는 그쪽한테 형님 소리 들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됐고 긴 말 섞을 필요도 없어. 영건만 얘기하고 얼른 일어서자. 민수 데리고 밥 먹으러 가야지.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그럴까요? 형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자는 거죠. 제 아들도 키워야 하고 뭐 호적에 올려달라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0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다른 권리는 일절 주장하지도 않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히 없는 듯이 살게요. 그래 200억 그거 못 줄 것도 없지. 내 아들이 벌어놓은 돈, 내 아들 회사가 오늘도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얼만데 그깟 200억이야 주고 말아라. 나도 너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내 손자는 내가 챙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여기 이 자리에서 단판을 짓자.
내가 그 증인 서류 곧 알아온다고 했어. 200억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손님 한 분을 더 모셨거든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힘들게 모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마침 들어오시네. 박사님,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은 지켜야죠. 근처로 와주셨는데 나와야죠. 제가 특별히 모신 분이세요. 우선 이것부터 보고 이야기하시죠. 어머님도 같이 보세요. 박사님, 제가 부탁했던 서류는 가져오셨죠? 제가 초대한 손님은 다름 아닌 남편의 주치의였고 제가 그 박사님께 부탁했던 서류는 다름 아닌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였던 겁니다.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것은 무려 15년 전이었고 정자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상 어떤 식으로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였죠.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도 똑똑히 보세요. 그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결혼한 후에 혹시라도 어떤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재검도 받아봤지만 그이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을 뿐이었죠.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 여자에게 형님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200억? 웃기지도 않네. 그 큰 돈을 줘야 할 이유도 없고요.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만날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었을 테니 전 먼저 일어나도 되겠죠? 네, 그랬던 거예요.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 만났다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가 요구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받았던 비뇨기과 검사에서 무정자증 소견을 확인했던 거예요. 당시 정밀검사까지 했었는데 검사 결과 어떤 수술이나 시술 등으로도 정자를 얻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임신을 할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 결국 그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된 거였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 헤어지게 된 것도 충격이었으나 강아지만큼이나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에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연애나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게 되었고 비혼주의자가 됐던 거죠. 남편은 제게 그 고백을 하면서 청혼을 했었답니다. 상간녀라 주장하는 그 여자와 시어머니 앞에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 서류를 내밀고 그 아이가 절대로 남편의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더니 어째 상간녀보다 시어머니가 더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넌 그럼 내 아들 애도 아닌 애를 데리고 애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거야? 너 대체 뭐하는 년이야? 어디서 굴러먹은 년이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감히 내 아들씨라고 데려와서는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했던 거냐고. 우리 영감한테 뭐라도 뜯어낸 거 아니야? 다 털어내기 전에 걸리는 게 있으면 네 입으로 이실 짓고 해 얼른.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상간녀를 다그치더라고요.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한 사이 시어머니와 상간녀 둘이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 꼴이 점입가경이었어요. 나도 정말 몰라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제 아들은 그 사람 아들이 맞단 말이에요. 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맨다는데 그 사람 없으면 저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도 못해 할아버지라도 찾아간 거죠. 저는 거저 애 데리고 먹고 살 생활비라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아줌마가 며느리 년이랑 그년이 데리고 들어온 남의 자식이 아들 재산 다 갖게 할 순 없다고 그 꼴은 못 보겠다면서 저더러 장례식장에 쳐들어와 깽판 치고 200억 요구하라고 한 게 누군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저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려는 아니거든요. 아주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거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돈이 좋아도 그렇죠. 아들 장례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들을 욕보이면서까지 제게서 그 돈을 뜯어내고 싶었던 걸까 싶습니다.
아니, 인연이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 아들 애가 아니라잖아. 내 아들은 애를 못 낳는다잖아. 그럼 너는 내 아들 애도 아닌 애를 데리고 내 아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 그 핑충이 같은 놈은 지 아들도 아닌 네 자식 먹여 살리려고 생활비를 대주고, 아니 내 아들은 남의 새끼들만 줄줄이 먹여 살리다가 죽은 거야? 무슨 일이 다 있어?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하세요? 어머님이 저 여자랑 짜고 200억 뜯어내려고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 200억 받아내려고 장례식장을 그 꼴로 만드셨다고요?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 사람 낳은 친어머니가 맞으세요?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어떻게? 저는 더 이상 이 일과 연관돼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해결하세요. 전 이제 정말 그만 일어날게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저는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정말이지 더 이상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 남편을 그리 떠나보낸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원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상간녀라 주장했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들까지 셋이서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본 거죠. 시아버지는 며칠 전에 아들을 떠나보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은 얼핏 봐도 한 가족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참나, 이게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시아버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제 아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를 한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 부인한테도 그냥 사실대로 다 털어놓자. 이제 더는 못 기다려. 우리 아들 호적에 올려준다며. 언제 올려줄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응? 자기야, 응? 내가 전화할까? 이제 자기 부인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자기 부인 때문에 괜히 호칭만 꼬였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는 그 뭐냐? 며느리뻘 아니냔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여자한테 형님이라고 했다니까. 아,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가 막혀서 그 여자는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끝마다 시아버지를 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아들은 시아버지와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사실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여자의 아들이 남편과 닮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찜찜하긴 했는데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이거는 뭐 시아버지와 판박이었던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또 뭐가 더 막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시아버지는 당장 제 입단속을 하려고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 네 시엄마한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해. 그렇지 않겠니? 내가 상황을 좀 보고 때를 봐서 천천히 다 밝힐 테니까 일단은 너는 못 본 걸로 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다오. 어? 너도 네 시엄마라는 사람 성질을 잘 알지 않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좀 봐달라고. 알았지? 시아버지는 저를 붙들고 제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댔지만 무슨 소리, 그럴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시어머니에게 알려서 시어머니가 환장하는 꼴을 보면 제 속이 좀 풀릴 것도 같은데 봐주긴 뭘 봐주나요? 시어머니는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짓까지 벌여놓고도 뻔뻔하게 또 저를 찾아와 저를 다그쳤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재산은 네가 갖냐? 어? 왜 그걸 네가 다 갖는다는 거냐고. 더군다나 내 아들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 자식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권리로 그걸 같이 누리냐고. 응?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을 해보란 말이야. 양친 다 잡아먹고 첫 번째 남편같이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라고 친척들이 다들 그렇게 말리는데도 내 아들이 좋다니까 하는 수 없이 내 집에 들여놨더니
기어이 내 아들 그 불쌍한 애를 저렇게 만들고 그 재산을 독차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입이 열개라도 네가 할 말이 있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장례식을 그 꼴로 만들고 그런 생쇼를 벌인 걸로는 부족하세요. 저 그만 좀 들볶으시라고요. 양심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양심이라는 게 있으신 게 맞아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 아들은요. 엄연히 남편과 제가 정식으로 입양해 남편 손까지 갖게 한 우리 아들입니다. 왜 권리가 없어요? 누구보다 적합한 권리를 가진 게 우리 윤우라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바뀌는 건 없어요, 어머님. 소용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기극 생쇼까지 벌이셨겠죠.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보고 싶습니다. 찾아와도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독한 년, 이 년 이거 보라고. 부모의 남편 둘까지 사람을 넷이나 저 세상 가게 만들고도 네 년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그렇게 잘났지. 그래, 네가 네 아들한테 기어이 내 아들 성까지 주겠다고 그럴 때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거지.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고 저 독한 년. 정말이지, 그놈의 상소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주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도 하고 문자 폭탄도 보내면서 거의 테러에 가깝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미치기 일보 직전 다 차단하고 문자나 전화 같은 걸로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법적인 보호 신청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상간녀가 사실은 시아버지의 상간녀이며 그 아들도 내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모조리 다 폭로해버리고 그걸 다 알게 된 시어머니가 본인 코가 석자가 되어 저를 그만 괴롭히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실을 알고 기함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고소하고 통쾌하기도 했죠. 가만 생각하니 그 꼴을 꼭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로 폭로하고 그러는 건 너무 싱거운 거죠. 그래서 현장 발각 프로젝트를 가동해야겠구나 생각했죠. 시어머니 눈이 뒤집히려면 현장 발각만한 게 없지 않겠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고 저는 바로 시아버지를 안심시키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아버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지만 당장 이 사실을 어머님이 아시게 되면 아버님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도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당하시는 걸 바라지는 않죠.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님께 많이 고마워하는 걸요.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제게 화내고 막말하는 거 한 번씩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 다 알아요. 그렇지. 그래. 내가 그랬잖니. 내가 지금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시엄마가 보통 두센 여자가 아니야. 나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 우리 동병상련 같은 걸로 좀 통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아이 그래 고맙다 아가. 고마워. 아니요 아버님. 그렇다고 제가 그냥 무작정 눈 감아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당장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자리가 좀 그렇잖아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식사하시고 이따 다시 만나서 의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 알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밖에서 만나는 건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 여자분 집으로 갈게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럴래? 그래. 네 입장이라는 것도 있겠지. 알았다. 그럼 나도 생각을 좀 해보마.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꾸나. 그럼 시간 맞춰서 그리로 와. 시아버지는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도하며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와 함께 그 여자 집으로 갔죠.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던걸요. 상간녀의 집에는 시아버지와 아이 셋이 함께 찍은 대문짝만한 가족사진 액자가 버젓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에 들어오는 벽면에 말이죠. 현장 발각 프로젝트는 그렇게 대성공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눈이 뒤집혀서는 그 여자 머리 끄덩이부터 잡고 온갖 험한 말들을 숨도 안 쉬고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랩신 강림한 줄 알았다니까요. 뭐? 아니 이게 다 뭐야? 내 인연? 네 인연이 내 아들 상간녀가 아니라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거였단 말이야? 아이고 이 젊은 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다 늙은 영감탱이랑 붙어서 애까지 싸질러 놨다고? 그래 놓고 감히 내 눈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 년이 이게 보통 악랄한 년이 아닌 거지. 야 이년아, 너 어디서 뭐하던 년이야? 어? 뭐하면서 굴러먹던 년이냐고? 술집 나가던 여자야? 젊은 놈한테는 안 먹히니까 하다하다 이런 영감탱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돈도 없는 영감탱이를 뭐하러? 그래. 네가 내 아들 돈 냄새를 맡았지?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총 얼마나 낚아채니? 어? 아우 정말 형님 이거 좀 놓고 말로 해요. 말로. 아니 내가 지난번부터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형님은 진짜 일을 너무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시다니까. 형님 우리가 잠깐이지만 뜻을 같이 하고 뭔가를 도모할 결의도 했던 사이인데 말로 해요. 우선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그 상스러운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며느리한테도 그러시더니 정말 형님은 요 입이 너무 험해.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형님이랑 살고 싶겠어요? 뭐? 우리 뭐? 우리 자기? 아유 이 정신 나간 년이 누구더러 자기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더러 형님이래 너. 아니 이년아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어머머 우리 형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좀 봐. 여기 증인도 있네. 며느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런 경우 형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 형님이 며느님한테 막 그랬잖아. 그치? 그랬잖아. 이게 조용히 못해? 너는 지금 이게 장난 같아? 넌 이게 지금 재밌니?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아들 덕 좀 볼까 싶었는데 갑자기 아들은 죽어. 그 아들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영감 바람질이라니. 아이고 이 화장아.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런 짓이야. 젊어서는 돈 없어서 못해 먹은 짓 억울했니? 그래서 이래? 나 모르게 내 아들 돈 얼마나 뜯어낸 거야. 얼마나 뜯어내서 인연한테 얼마나 갖다 바친 거야. 아니 어서 말 못해. 이 집 이건 전세야? 아니면 샀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들한테 동구걸에서 바람질을 하니. 네가 인간이야. 내가 무슨 돈을 뭘 뜯어냈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나 좀 조용히 해. 아파트 방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 온 아파트에 광고할 일 있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평생을 저 소리에 내가 아주 경기를 하겠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잘했다 이거야? 잘했어? 애미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지금 안 이렇게 생겼어? 너도 저 불려시 저거한테 당해봤으니 잘 알 거 아니니. 전현정에 여우 같은 게 내 남편 꾸여내. 네 남편 돈 뜯어먹으려고 한 여자야. 벌써 얼마나 뜯어먹었을지 모른다고. 이 집부터 밝혀야지. 빤한 거 아니냐? 네 시아버지 저 위인이 무슨 돈이 있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그런 영감이 무슨 돈으로 이런 고층 아파트에 살림 차려놓고 애까지 키우면서 살았겠냔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네 남편 돈일 게다. 입고 먹는다고 써제낀 돈이야. 어쩔 수 없고. 이 집이라도 뺏어야지. 내 아들 돈으로 만든 집이니까 이 집 이건 내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형님 계산법은 참 특이해요. 네? 이게 왜 형님 집이에요? 우리 자기가 나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려고 만들어둔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요? 이 형님은 뭐만 보이면 다 자기 아들 돈이래. 자기 아들 돈은 다 자기 돈이라 그러고 어느 나라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게 귀하고 잘난 아들 살아있을 때 좀 챙겨 드실 것이지. 형님도 참. 정말이지 더 들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만하면 구경도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저는 그만 퇴장하겠노라 했죠. 두 분, 아니 세 분 문제는 세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버님이 그이한테 정말 이 아파트 마련할 돈을 받아내셨는지 뭐라고 그러고 받아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이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이한테도 제대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집에 그이 돈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두 분 다시는 뵙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저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어머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돈 얘기가 되어서 나오는 거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아들 죽음 마당에 아들 치부를 들춰서라도 아들 재산을 가로채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 없기에 급급했던 시아버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제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란 인간들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제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을 보냈을 때는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다면 지금은 아들이 저를 돌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남편도 응원해 주겠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세요? 저는 박복한 연일까요? 복받은 여자일까요? 사실 그런 게 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리 큰 의미를 두고 하는 말도 아닌 말들에 상처받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저 스스로 저를 두고 박복한 거, 팔자 사나운 것, 그런 표현들도 일부러 더 많이 써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연연거렸죠. 듣기 불편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다 털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게요.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